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 우리 240페이지 보면 9장 자 도장 및 척사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 페인트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페인트는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칠의 성분과 특성에서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페인트가 여러분 유성 페인트예요. 여러분 이 유성 페인트는 기본적으로 기름 성분, 기름 유자냐, 기름 유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 기름도 기름 나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름 뭐 휘발유, 신나 이런 걸 기름이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서 여러분 동식물성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분이 있는데 성분 안료가 있고 여러 가지 기름의 종류를 씁니다. 꼭 어떤 기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조제가 있고 그 다음에 희석제가 있어요. 요 네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 안료가 여러분 색깔내는 원료가 되는 거죠. 색깔내입니다. 그 다음에 유류, 기름의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건성유라든지 그럼요, 뭐 보일드유 이런 기름을 많이 쓰죠. 피마자유. 그 다음에 건조제. 이 건조제가 없으면 얘가 항상 말라있잖아요. 끈적끈적거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조제를 사용하는데 건조제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너무나 많이 썼을 때 뭐가 문제냐 물어보면 얘는 급속히 건조가 되고 건조가 돼서 도막에 균열이 발생돼요. 도막 균열이 발생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적당량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희석제입니다. 야, 너 희석제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 희석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전체 양의 한 5% 정도 이내로 쓰라고 항상 하는데 여러분 이 희석제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신나예요. 신나. 자, 이 신나를 쓰면 어떤 얘기가 나냐면 롤러나 붓칠이 잘 돼요. 즉 얘가 너무나 되면 롤러나 붓칠이 안 되죠. 근데 너무나 묽어도 또 허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량 사용되는데 자, 이 희석제 같은 경우는 뭐 신나. 그래서 신나를 쓰면 작업성, 붓칠 이런 게 개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성 페인트의 전반적인 특징 갑니다. 첫 번째, 얘는 알칼리에 약합니다. 그래서 알칼리에 약해서 너 같은 경우는 즉 콘크리트면 모르타르 이런 데에 도색이 불가능하죠. 그런 데는 어떤 데는 가능해요? 그렇죠. 아까 여러분 석고 위에는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얘는 광택이 있어요. 뭐 때문에? 요 기름 성분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내구성, 내수성이 큽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야외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실야외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자, 이 유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성질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 사용 근처에 사용을 안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이 기름 성분 때문에 열 사용 근처에 즉 가스렌지 주변에 설치하면 뜨거우면요 얘는 볼록볼록 일어나면서 나중에 불에 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성 페인트예요. 이 수성 페인트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 수성, 물에 성분이 있는 페인트에서 자, 기본적으로 수성, 카세인 또는 카제인이라고도 합니다. 페인트가 있고 또 하나는 수성,
에멀전 페인트가 있습니다. 자, 에멀전 페인트. 자, 그러면 수성카세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성카세인. 그 성분이 뭐냐면 어떤 안료에다가 이걸 붙이는 여러분 교착제가 있어요. 여기다 뭘로 희석제로 섞냐면 물을 섞어요. 여러분 물을 섞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물에 씻겨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얘는 야외, 즉 실외용으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왜? 씻겨 내려가니까. 그러면 어디에만 써야 된다는 얘기요? 실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성 에멀전 페인트가 있습니다. 수성 에멀전은 자, 안료에다가 자, 교착제에다가 에멀전을 섞어요. 자, 여기서 에멀전 하는데 에멀전은요, 여러분 얘는 물과 기름을 합친 거예요. 결론 얘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기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물에 씻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실외용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거죠. 자, 그러면 전반적인 요 수성 페인트의 특징입니다. 자, 수성 페인트의 특징. 첫 번째, 얘는 광택이 없어요. 광택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눈부심도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또 하나, 얘는 알칼리 굉장히 강한 특징 가지고 있어요. 알칼리에 강해요. 자, 알칼리에 강하니까 뭐가 좋냐면 이건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다 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수성 페인트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작업성이 좋아요. 이런 특징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수성 페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여러분 도료의 여러 가지 특징과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바니쉬가 나와요. 바니쉬. 뭐 바니쉬 상관없어요. 바니쉬 또 바니쉬 상관없습니다. 자, 바니쉬는 크게 유성 바니쉬가 있고 휘발성 바니쉬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유성 바니쉬는 우리가 과거에 니스라고 했던 게 바로 여러분 유성 바니쉬예요. 자, 얘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건조가 굉장히 느려요. 자, 얘는 건조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유성 바니쉬는 주로 어디에 쓰냐? 목재 가구용이에요. 자, 이 얘기가 뜻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너는 반드시 어디에만요? 실내용으로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조가 빠르는데 얘는 또 종류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레이크가 있고 또 하나는 요 라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레이크는 주 용도가 목재 가구용이에요. 이 말 뜻이 뭐라고요? 너는 실내에서만 쓰라고요? 실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라카는 자,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여러분 라카르 표기는 여러분 이렇게 하죠. 어떤 데는 이렇게도 표기합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라카라만 표현 안 합니다. 얘는요, 뭐 라카 또는 레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로 얘는 자동차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라카 얘들은 반드시 칠할 때 뭘로 칠하냐면 반드시 뿜칠로 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용 이 라카 보면 다 뿜칠로 칠하게끔 돼 있죠. 이렇게 뿜칠로 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빨리 걷는 소건속용이어서 그렇죠. 이렇게 소건속용이니까 뿜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카는 그 특징이 뭐냐고요? 정말 좋죠. 여러분 자동차 페인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내구성, 내수성, 자, 내후성 이런 게 굉장히 크죠.
어디는 다 버티잖아. 자, 광택 우수하죠. 전부 다 좋아. 자, 그렇지만 반드시 뭘로 칠한다고요? 뿜칠. 이게 여러분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242페이지면 여러분 네 번째 뿜칠이 나와요. 자, 뿜칠에 관련된 얘기죠.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즉 뿜칠, 스프레이 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스프레이 칠은 기본 개념이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스프레이 칠 할 건데, 여러분 여면에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칠하집니다. 자, 스프레이 건에서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스프레이 건과 칠면과 떨어질 거리는 보통 300mm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칠의 폭은 얼마로 보냐면 300mm로 보는 거죠. 300mm로 봐요. 자, 다음에 스프레이 건과 칠할 면 각도는 여러분 항상 직각으로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상하 좌우 연속적으로 움직여주면 돼요.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자, 그러면 이게 칠을 다 했으면 또 이렇게 칠을 겹쳐서 사용합니다. 겹쳐서 하는데, 자, 이렇게 칠의 겹친 폭, 칠 겹친 폭은 칠폭에 약 3분의 1 정도로 보는 거죠. 정도로 겹치게끔 해줘요. 이때 여러분 이 스프레이 건에 압력도 필요한 거죠. 이 스프레이 건의 압력은 보통 0.2에서 0.4 뉴턴 미리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메가파스칼은 여러분 뉴턴 퍼 미리제곱미터랑 같은 단위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또 하나, 한 번에 여러분 절대 두껍게 칠하지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얇게 여러 번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도장공사 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도장공사 시 주의사항. 여러 가지 도장공사 시 주의사항인데, 자, 1번 도장하는 장소에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면 도장 건조가 불적당할 때, 또 주위 온도가 5도씨 미만이거나 상대 습도가 85%. 여러분 상대 습도 일반적인 습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대 습도는 85% 초과하면 안 돼요. 자, 이럴 때, 자, 눈비가 올 때 안개가 캐스터는 작업을 중지한다.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 좀 잠가 볼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료의 배합 비율 및, 요거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배합 비율 및 여러분 신너 비율입니다. 자, 신내에 사용되는 비율은 뭘로 본다고요? 희석제, 뭐 질량비. 여러분 희석제로 할게요. 그 사용 비율은 뭘로 한다고요? 여러분 얘는 부피로 안 따지, 무조건 중량, 무게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뭘로 따진다고요? 중량비로 한다. 요 표현이 시험 문제 출제 한번 됐었던 표현입니다. 자, 건조 시간의 규정입니다. 20도씨에서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 예를 들어서 초벌하고 다음 재벌할 때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최소 시간을 여러분 건조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도장의 표준량이 있습니다. 도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 2리터, 3리터 하면 그 리터는 어떤 것을 기준하냐면, 복잡한 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칠판처럼 평평한 면에 이거 지금 작업하는 양을 여러분 지금 도장에 자, 표준량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의 합이 중금속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 하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죠. 거기에 분명히 페인트가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아이들이 자꾸 가다 보니까 손에 중금속이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흡수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페인트들은 좋은 페인트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이 활동 공간에는 전체 도료는 중금속의 합이 질량분별로 얼마로 본다고요? 0.1%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중금속의 합이. 요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아셨죠? 자, 다음에 스프레이 공기압은 0.2에서 0.4 맞죠? 네. 다음에 여덟 번째, 도료 조색은 전문 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을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전문 회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는 절대 못 맞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 불투명한 도장일 때는 하도, 중도, 상도. 여러분 10번 좀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 밑에 있는 도막, 중간에 있는 도막, 위에 있는 도막. 과거에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벌, 재벌, 정벌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뭘로 써요? 이제 하도, 중도, 상도라는 표현을 쓰니까 특히 페인트에서만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할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색깔을 달리하라는 얘기죠. 몇 번 칠했는지 알 수 있게끔. 자, 다음에 11번. 도료는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찬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이다. 자, 그래서 11번은 체에 걸러 사용을 이걸 원칙으로 한다고 나오죠. 원칙입니다. 자,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우리가 적산 및 견적입니다. 자, 적산 및 견적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는 꼭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는데 상당히 이 문제가 양이 많아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일부분만 수록되어 있어요. 어려우면 정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자, 보면 여러분 적산과 견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적산은 무슨 얘기냐고요? 적산은 무슨 내가 공사를 할 때 그 재료 양이라든지 품, 여러분 사람의 인력을 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품앗이 할 때 그 품. 자, 이것을 구하는 일을 여러분 얼마나 하는지 구하는 일을 적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견적은 이 양에다가 여러분 뭘 하면 단가를 곱해. 그럼 뭐가 나와요? 얼마 돈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견적이에요. 그래서 견적은 돈 얘기를 하지만 적산은 돈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차이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견적의 종류 보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실 여러분 명세 견적이 되는 거죠. 가장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에 보면 247페이지 작업 적산의 순서가 나옵니다. 적산 순서. 자, 적산을 쓰면 보면 여러분 어떤 실 또는 바닥, 벽, 천장 등 부위별로 할 수 있어요. 부위별로. 두 번째, 시공 순서. 자, 시공되는 과정으로 시공 순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뽑는 방법은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내부에서 외부로. 반드시 내부에서 외부로 갑니다. 여러분 외부는 그만큼 양이 적어요. 대부분 공사는 내부 공사 많으니까 그만큼 내부를 먼저 합니다. 네 번째. 자, 큰 곳에서 작은 것. 여러분 무조건 큰 것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나중에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자, 아파트의 경우 단위 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 세대에서 전체로 가는 거죠. 왜요? 한 세대를 뽑으면 전체는 대충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전체에서 단위 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섯 번째, 수평에서 수직으로. 여섯 번째, 수평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직. 여러분 이거 바꿔서 나오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수직에서 수평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지어요. 제가 이렇게 보실래요? 내가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데 봐요.
이렇게 하나, 즉 수평을 넣고 이렇게 수평을 완성이 되면 또 하나 수평을 완성했어. 수평이 완성이 되면 지금 점차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이 완성이 되는 거죠. 봐요. 수평이 완성이 됐으면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수직이 완성이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한 층에서 한 층 한 층을 하다 보면 뭐가 올라가요? 건물이 올라가니까 수직이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바꿔나오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적산의 순서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수량이 나오죠. 자, 수량에서 정밀량과 소요량이 나옵니다. 정밀량은 제가 도면에 의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면에 의해서 계산된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작업 과정에서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작업 전에 미리 이 양이 얼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하살 때 거푸집의 양은 얼마, 철근 양은 얼마, 그 다음에 자 콘크리트 양은 얼마 미리미리 계산이 돼야 된다고요. 이럴 때 쓰는 게 여러분 뭐예요? 정밀량. 자, 그런데 여러분 소요량이 나옵니다. 소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소요량을 다른 말로 구입량, 방금 얘기한 필요량, 뭐 현장으로 반입량, 벽돌 같은 거 뭐 쌓기량, 전부 다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냐면 정밀량에다가 각 재료마다 자 어떤 재료의 할증 율이 있는 거예요. 그 율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와요? 소요량. 그러면 정밀량이 많아요? 소요량이 많아요? 요게 많아요. 근데 모든 재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반입될 때는 요걸 가져와요. 왜? 요거 각 재료 할증량이 할증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이거죠. 여러분 제가 벽돌을 100장이 필요해요. 자, 도면상에서 제가 벽돌을 100장을 가져오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밑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럼 못 쓰잖아요. 자, 또 옆집 아저씨가 몰래 한 장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럼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분을 두고 가져와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소요량, 각 재료 할증량을 더하니까 소요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밀량하고 소요량이 있을 때 소요량이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조건 그래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사가 원활해지니까. 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248페이지면 수량 계산 시 일반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좀 설명해야 될 내용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면 페이지 248페이지인데요. 자, 그 7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7번에 하단부에 7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열가하는 것은 최저가 변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자,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공제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볼까요? 첫 번째, 기억번 콘크리트 구조물의 말뚝머리.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기초판이 있어. 그러면 말뚝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아져요. 그러면 사실은 말뚝의 머리 이 말뚝 머리 이 부분이 콘크리트 속에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요만큼은 잘 보세요. 요 노란색으로 칠한 이만큼은 사실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계산할 때는 이 콘크리트 양을 계산할 때 콘크리트 양 계산 시 말뚝 머리가 없는 것으로 한다고요. 말뚝 머리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고.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요거 이렇게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양만 구하자는 거죠. 요 양을 다 구해야 된다고요. 이거 그래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콘크리트 양을 없는 것으로 그냥 말뚝머리가 없는 것으로 계산해 줘야 돼요.
자, 니은번 볼대 구멍. 제가 이렇게 철판이 있는데 볼트나 또는 리벳으로 구멍을 조립을 하려고 구멍을 뚫어놨어. 그러면 이런 거죠. 야, 이거 전체 판 면적을 구해봐라고 하면 이 구멍은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면 이 판의 크기가 되는 거죠. 면적이 되잖아요. 구멍 빼면 안 돼요. 구멍은 여러분 지금 공제 안 하는 거죠. 자, 다음에 못하게 또는 물구멍. 여러분 못따기가 뭐냐면 이런 뭐가 있어.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모서리를 갖다가 이렇게 제거해. 자, 제거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방금 요 부분, 요 노란색으로 칠해진 요 부분을 못따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 면적이 빼봐야 얼마나 빼겠냐고. 그러면 이 못따기 된 부분은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말아버려. 이게 편하잖아. 그 다음에 물구멍. 우리 창문틀 같은 데 보면 창문틀, 이렇게 창문틀을 보면 이 부분에 여러분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으로 여러분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구멍은 구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다음에 자, 이음줄눈의 간격.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벽돌로 담을 쌌어요. 그럼 우리가 중간에 신축줄눈을 두라고 하죠. 그러면 이 신축줄눈을 여러분 나중에 벽돌에 안 들어간다고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하지 말라고요. 그냥 없는 것으로 계산해서 자, 작업을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에 자, 미음본 포장 공정의 한개 수당 0.1제곱미터 이하의 구조물 처리. 포장 공정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인 포장 공작이라면 여러분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을 깔 거야. 아스콘을 깔다 보면 이렇게 지금 뭐가 있냐면 이게 맨홀이에요. 맨홀 뚜껑. 그러면 이 맨홀 뚜껑을 콘크리트 여러분 사실은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의 면적이 0.1mm 이하면 그냥 이거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깔아버린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전체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몇 개 있다고 이 부분을 그러면 제거하고 없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것으로 가로 세로 두께 하면 이 전체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 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강구조문의 리벳구멍. 여러분 지금 강구조가 뭐예요? 철고 같은데 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트구멍이나 리벳구멍이나 그게 그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벳구멍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5번. 자, 철근 콘크리트 중에 철근. 이건 뭐냐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기둥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300, 여기 400짜리야. 자, 높이는 1000mm짜리. 그러면 여기 콘크리트 무게를 따지라 아니면 콘크리트의 양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요. 얘는 잘 보세요. 이 안에 철근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철근이 몇 가득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철근의 부피만큼은 콘크리트가 안 들어갈 거야. 근데요. 이 콘크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없다고. 아셨죠? 그래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0.3 곱하기 0.4 곱하기 1 하면 여러분 몇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러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철근이 있다고 해서 철근 부피 빼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빼냐고요? 여러분 하다 보면 콘크리트가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없어져요. 손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얘를 도와줘 버리는 거죠. 아셨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응번 지읒번은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하지 않는 항목 여러분 공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 재료별 여러분 할증률이 있습니다. 각 재료별. 자, 우리 교재에 각 재료별 할증률이 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자 봐야 될 내용이 할증률 잠깐 좀 제가 몇 가지 제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자. 첫 번째 1%짜리가 있어요. 1%짜리는 철근, 콘크리트, 용 레미콘입니다. 이건 1% 봐요. 그 다음에 유리도 여러분 1% 봅니다. 자, 2%짜리가 있어요. 도료, 페인트. 페인트 양은 여러분 2% 할증을 봅니다. 또 하나 위생기구 있죠? 위생기구. 기구도 1% 보는 거죠. 3% 갑니다. 자, 3%가 여러분 벽돌, 또 내화벽돌. 벽돌이라면 여러분 지금 점토 벽돌, 붉은 벽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형철근, 고장력 볼트, 이런 게 여러분 지금 3%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에 4%. 4%는 여러분 콘크리트, 요즘은 콘크리트 블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콘크리트 블록. 과거에는 이것을 시멘트 블록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무조건 4%입니다. 자, 5%짜리는 여러분 콘크리트 벽돌. 과거에는 시멘트 벽돌이라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리벳, 볼트 같은 거. 리벳, 볼트만 보죠. 볼트. 그다음에 이 원형 철근.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5%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들은 여러분 꼭 좀 정리 좀 잘 좀 하십시오. 아셨죠? 네. 자, 저 얘기가 지금 우리 교재에서 좀 빠져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정리하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교재 여러분 248페이지 각 재료 할증률 있나요? 그걸 제가 잠깐 못 봤네요. 요거 여러분 지금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것들이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또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우리 자, 나중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한 번씩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